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제대로 꼬여버렸다가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게 된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그 인간을 아직도 왼수라고 불러요.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 아직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네요. 부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위기도 생기고 시련도 생기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끌린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야망이 있어 보이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를 힘들게 하진 않겠구나 싶은 마음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불안함의 연속이더라고요. 매달 적자가 날까봐 예민해졌고 모든 책임을 남편이 떠안아야 한다는 게 부담이었어요. 사업하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수익이 들쭉날쭉하잖아요. 차라리 남편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 이렇게 불안하게 살진 않았을 텐데 하며 조마조마했던 적이 많았어요. 이번 달에 갖다 주는 돈을 다음 달에 또 갖다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최대한 아끼며 알뜰하게 살았죠. 불안하긴 했지만 한순간에 일상이 와장창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더라. 내 손에서 해결한다 쳐도 역부족이야. 이대로 그냥 접어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텐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접다니? 뭘 접어? 사업 말이야. 지금 접어야 그나마 최악을 면할 수가 있어. 그게 그렇게 갑자기 망한단 말이야? 이렇게 허무하게? 사업이 원래 그래. 여태껏 잘 되고 있다며. 별 문제 없다며. 나도 이제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당신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남편은 사업이 힘들게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운이 닥치면서 남편의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애가 없어서 다행이다였어요. 집에 있는 결혼 반지도 팔고 팔찌도 팔고 시계도 팔면서 돈을 마련할 정도로 힘들게 됐을 땐 남편이 정말로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하자는 말을 해서 사람을 고생시키냐고 울부짖으며 화낸 적도 있네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꼭 돈이 있어야 부부가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확실했어요. 당장 집까지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불면증까지 생길 정도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후회할 지경까지 이르자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막상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받게 되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쏘아붙였죠. 평생을 약속해놓고 힘들 때 되니까 헤어지자고? 무책임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비열한 사람일 줄은 몰랐네. 수습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방법도 없고 해결책도 없어. 적어도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먼저 하면 안 되지.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해야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잘 해낼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같이 이겨내자.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힘들면 게임 종료하듯이 리셋하면 그만이야? 우리 부부 생활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둘이 힘든 것보다 하나가 힘든 게 낫지.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잖아. 결국 그거네. 나는 당신 곁에서 빨대 꽂는 여자일 뿐이라는 거지? 이젠 짐짝처럼 느껴진다 이거야? 힘들 때 되니까 버리고 싶어? 그래.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인가 보지.
생각해보니 당신 나한테 짐이었어. 버거운 사람이었다고. 더 이상 애정도 사랑도 없어. 힘들 때 힘이 돼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오히려 나를 옥죄는 게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지겨워 죽겠으니까 내 인생에서 좀 비켜줘.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어요.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현실이 처량해지니 사랑이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겠더라고요. 서운하고 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먼저 이혼하자고 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힘든 고난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가장 힘들 때 서로의 밑바닥을 보게 된 셈이었죠.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짓게 됐고 초라한 돌싱이 돼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헤어질 때까지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그 사람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어디 덧나나요? 하여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 인간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었네요.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아쉬움도 없었으니 오히려 헤어지고 힘들진 않더라고요. 앞으로 제 살 길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혼까지 했는데 처량하게 살긴 싫어서 얼른 일을 구해서 바쁘게 살았네요. 그렇게 저희는 원래 몰랐던 사람처럼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가끔씩 그 사람의 소식이 궁금하긴 했지만 알 길이 없었어요. 보고 싶어서 궁금한 게 아니고 정말로 호기심이었어요. 이 인간이 날 버리고 잘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잘 살고 있으면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고 그렇다고 못 살고 있으면 더 열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여기며 조금씩 그 인간을 잊어갔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을 때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그게 누군데요? 나라고, 당신 남편.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저기 전 남편이야. 잔뜩 경계를 하며 잠근 장치를 풀지 않은 채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처음엔 낯선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더벅머리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행색이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보, 나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비에 젖어 쫄딱 젖어있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얘기가 있던가? 밤늦게 미안해.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수소문에서 알아냈어. 남의 정보 막 캐고 다니는 거 그거 범죄인 거 알지?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찾아오는 거 실례인 거 몰라?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어쩔 수가 없었어. 부끄러운 거 알면 내 앞에 나타나면 안 되지. 짐짝처럼 느껴지는 여자한테 뻔뻔하게 나타난 이유가 뭔데?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 그럴 일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제가 냉정하게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전 남편은 다급하게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오늘 태풍이 온대. 하루만 재워줘. 여기가 무슨 숙박업소야? 찜질방은 저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던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이 인간아. 어떻게 된 게 단돈 10,000원도 없어?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루면 돼. 더 바라지도 않을게. 오늘 밤만 재워주면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을게. 약속해.
전 남편을 집에 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 사람의 처량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 사람을 밖으로 내쫓기에는 제가 그리 냉정하진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집에 들이고 말았죠. 집에 있는 큰 티셔츠와 큰 바지를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서 줬네요. 제가 뚫어져라 쳐다보자 전 남편은 민망한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내 꼴이 말이 아니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런 내추럴한 모습 보여준 적 없었는데 말이야.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나 했더니 결국엔 이렇게 살고 있었어? 노숙자가 따로 없네. 자유롭고 좋아. 가방 하나 들쳐매고 다니면서 누울 곳이 있으면 그냥 자리 잡고 자고 정처 없이 떠도는 게 내 적성에 맞나 봐. 할만하네. 나 원래 집시맨이 꿈이었잖아. 무소유를 몸소 체험하고 있지. 이런 꼴로 나타나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차라리 이악 물고 잘 살던가 재기에 성공해서 보란듯이 나를 업신여기기라도 하던가. 남자가 자존심도 없니? 이따위로 살려고 나를 버린 거야?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는 거지. 난 지금이 좋아. 쫓기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어. 당신 눈엔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일진 몰라도 마음만큼은 지금이 가장 편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생 참 쉽네. 그래놓고 빚 쫄딱 맞고 전부인 집에 찾아오니? 얼마나 갈 곳이 없었으면 이혼한 와이프 집 문을 두드리냐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가족이 있기래 정나눌 지인이 있기래. 사업하느라 인간관계 다 끊고 지낸 사람이 신세질 곳이 어딨겠어. 오늘 밤만 지나면 태풍도 잠잠해질 거라고 하니까 더 이상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야. 약속할게. 진심으로 그렇게 살 작정이야? 집도 잘도 없이 구걸하면서 살려고? 구걸하지 않아. 나 스스로 잘 해먹고 살아. 행색 보니 딱 거짓꼴인데 뭘. 지금 당신 몸에서 역한 냄새 나는 거 알아? 심해? 난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당신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 지금이야 그럭저럭 지낼만 하겠지만 한겨울엔 어떡하려고. 얼어 죽으려고 작정했어? 객사하는 게 꿈이야? 그것 또한 팔자겠지.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알아서 살겠지. 이 답답한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답답해서 못 살아. 그렇게 살 거면 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어? 남들처럼 회사 잘 다니고 월급이나 잘 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왜 사람이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이따위로 살고 있냐고. 그 사람은 모든 걸 해탈한 듯 웃더라고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게 된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왔어요. 결국 전 남편을 붙잡고 오열하고 말았네요. 그때부터 모든 마음이 봉인 해제가 돼 그동안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기만 하다 보니 몰골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까지 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빌려줬던 옷을 곱게 접어 서랍 위에 놓고 갔네요. 인사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정말로 딱 하루만 자고 호련히 떠났더라고요. 마치 꿈을 꿨던 것 같았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글쎄 전 남편이 가방을 두고 간 거예요.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인간이라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 이 가방을 어떻게 돌려주지 싶은 마음에 당황하던 찰나 그 가방에 쪽지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펼쳐본 순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거 다 당신 거야. 그동안 나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어. 다시는 신세질 일 없을 거야. 고맙고 미안했어. 앞으론 나 찾지 말아주라. 그 쪽지를 읽자마자 가방 지퍼를 열어봤어요. 뒤집어서 탈탈 털자마자 기절할 뻔했어요.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고 5만 원권 수천 장이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주워 담으면서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인간이 대체 무슨 수로 이 많은 돈을 갖고 있던 걸까요? 노숙자 생활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큰 돈을 갖고 올 수가 있는지, 도둑질을 한 게 아닐까, 혹시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그 인간은 찜질방도 못 갈 정도로 돈이 없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당장 거처부터 마련하고 먹고 살 생각부터 해야지 이 큰 돈을 저한테 주고 호련히 떠난 게 너무 불길하더라고요. 쪽지에 써진 문구가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는 전 남편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죠. 이 인간이 설마 나한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왼수 같은 인간이었지만 노숙자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이 주는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고 불안해지길래 저는 결국 그 사람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찾기란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만큼 힘들었네요. 무작정 역 앞에 가서 남편을 찾아보기도 하고 무료 급식소에 찾아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사람 아시냐며 일일이 물어봤어요. 그 많은 노숙자 중 전 남편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며 돈을 주면 알려주겠다고 해서 돈을 줬더니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 남편을 찾아다니며 험한 일도 많이 겪었네요. 애초부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거처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했죠. 혹시나 이 사람이 벌써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급해져서 매일 찾아다녔어요. 이혼 후에도 사람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걸 보니 정말 우리가 전생의 악연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전 남편을 아는 노숙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의 사진을 보더니 눈을 희미하게 뜨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장 회장 아닌가? 장 회장이라뇨? 그 장 회장은 별명이야. 무슨 회사 대표였다고 하더만. 생긴 것도 딱 회장처럼 멀끔하게 생겨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곤 했어.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땐 노숙하면서 친해졌는데 워낙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가끔씩 여기서 마주치긴 하지만 언제 올진 정확히 몰라. 그럼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줘? 부탁드려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근데 그쪽은 누구신가? 장 회장 가족인가? 전 부인이에요. 장 회장한테 부인이 있었던가? 이혼했다는 말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전 남편은 왜 찾으려고? 사정이 좀 있어요. 그 사람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쪽에 발을 들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 회장이 참 특출나긴 했어. 노숙자들끼리 싸우면 중재를 그렇게 잘했다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먹는 거 가지고 싸우면 딱 나타나서 설득하는데 아주 말하는 게 정산유수였어.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장 회장을 믿고 의지했지. 그리고 장 회장이 참 부지런했어. 가진 건 없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 매일 막노동 나가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가끔씩 나타나서 국밥 한 그릇씩 사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렇게만 살아도 성공할 사람인데 왜 그렇게 거처도 마련하지 않고 거렁뱅이처럼 떠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아서 어디다 썼나 몰라. 그분을 통해 전 남편의 노숙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여태껏 막노동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 저에게 준 것이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술을 사 먹고 도박이나 했으면 저런 인간이랑 이혼하길 잘했다 하며 손가락질하고 말았을 텐데 그 돈을 싹 다 저에게 남겨준 채 떠나버렸으니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분께 돈을 쥐어주며 제발 전 남편을 보게 된다면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안 본 지 꽤 된 사람이라 장담은 못하겠다고 했지만 그분이 전 남편을 찾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 남편을 계속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혹시라도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물어봤죠. 사업을 정리하면서 인간관계를 싹 다 끊었는지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러던 중 전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한 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놈이 혹시 재수 씨한테 말 안 했어요? 뭘요? 그게 아니에요. 왜 말을 하다 말아요? 뭔데요? 아닙니다. 제가 부부 사이에 괜히 끼어드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놈이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전 궁금하시면 나중에 그놈한테 직접 들으세요. 그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업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분은 알 수 없는 말을 꺼내놓고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이혼의 이유가 사업 실패뿐만이 아니라뇨.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 노숙자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 남편이 있는 곳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전 남편이 아직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만나자마자 다른 노숙자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장 회장 거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어렴풋이 산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말은 못했는데 이 양반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네. 산 중턱에 있다고 하던데. 또 다른 노숙자에 의하면 전 남편은 산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자연인처럼 살고 있다며 거길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했어요. 그때 살짝 고민하긴 했네요. 그렇게 먼 길을 갈 만큼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알게 됐으니 이쯤에서 관둘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 남편의 얼굴을 꼭 보고 돈가방을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때의 그 찝찝한 기분을 해소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산을 등반하게 됐습니다. 한참을 등산하다 보니 산길이 아닌 곳으로 빠지는 비탈길이 보이더라고요. 샛길로 한참을 걷다 보니 구석에 조그마한 움막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설마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 싶을 정도로 협소한 그곳이 저희 전 남편의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생긴 허름한 곳에서 왜 외롭게 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움막 틈새로 슬쩍 보니 사람의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미동이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어서 움막을 천천히 열어봤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누워있는 전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얕은 신음소리를 내더라고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의 신음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쌀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이야? 대답을 좀 해봐. 전 남편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눈을 감고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분명 어딘가 심하게 아픈 것 같아서 다급한 마음에 같이 온 노숙자 두 분께 도와달라고 외쳤고 결국 노숙자 한 분이 제 남편을 업고 산 밑으로 내려와 급히 병원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그쪽에서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진료 의뢰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병원까지 옮겨가며 검사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전 남편의 병명은 암 3기였어요. 진행될 대로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네요. 전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진통제를 맞은 채로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몸 상태로 막노동하며 노숙자 생활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 몸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지 왜 사람을 걱정시키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몸을 뒤척이며 깨어나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미쳤어? 미쳤냐고? 제정신이야? 여보? 이따위 돈 주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고? 돈 주고 떠나려고 그랬어? 대체 왜 그랬어? 왜? 왜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 일단 진정해. 당신 몸 상태가 어떤지 알기나 해?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 알고 있었어. 그럼 그 돈으로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나한테 줬던 거야?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해봤자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어. 난 그냥 자연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어. 그뿐이야. 미련한 인간아.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아픈 건 언제 알게 됐는데? 사업 접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모든 불행이 한순간에 다가왔지. 그때도 많이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 병원에서도 확신을 줄 수 없다고 하길래 그냥 내려놨지 뭐.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베팅하고 싶지 않았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말을 했어야지. 아픈 거 알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부부 사이에 이런 것도 말 못해?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은 아직 젊고 창창한데 나 같은 놈 만나서 병가 넣으며 고생만 하다가 빚만 떠안을 게 뻔한데 그 고생을 어떻게 시켜? 나도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맘 편하고 좋아. 내가 말했잖아. 떠돌아다니는 게 내 적성에 맞다고. 이건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존중해줘. 존중? 웃기고 있네. 그렇게 살다 가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그 돈 펑펑 써대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냐고? 어차피 난 인생에 미련 하나도 없어. 하지만 딱 한 가지 미련이 남더라. 당신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은 거야.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나고 보니 꽃 한 송이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못난 남편이었지. 1년에 한 번씩 좋은 가방 사주기로 했는데 사업 말아먹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전부 팔아 넘기려고 했으니 얼마나 무능력한 남편이야. 지금도 나 때문에 월세방 살고 있잖아. 그 돈으로 번듯한 집 하나 구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잘못 선택했어. 당신은 진작 나한테 말을 했어야 했어. 나는 뭐 남이야? 부인한테 왜 말을 안 한 건데? 사업 말아먹었다. 암에 걸렸다. 도와달라. 곁에 있어달라. 이 말이 그렇게 힘들어? 당신도 무섭잖아. 힘든 거 다 알아. 근데 어째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냐고. 당신 아까도 내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저 세상 갔을지도 몰라. 겨우 목숨 구한 거라고. 태어난 것도 내 선택이 아닌데 가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줘. 난 자연 속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어. 청승맞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싶지 않아. 치료에 다 쏟아붓고 저 세상 가면 그게 무슨 의미야? 돈이라도 남는 게 낫지. 누군가한테 큰 선물 하나 해주고 떠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돈이야 나중에 또 벌면 되는 거고 일단 살아남아야 뭐라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아직 받을 게 한참 남았어. 그거 다 받을 때까지는 당신 못 보내.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 살아서 뭐라도 해.
나 얼마 못 살아. 이미 늦었어. 당신도 의사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늦긴 뭘 늦어? 지금부터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아니야. 난 못해. 그런 말 하지 마. 왜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데? 희망 갖기 싫어. 그냥 포기한 상태로 있다가 미련 없이 가고 싶어. 희망 가졌다가 뺏기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 당신 여태껏 운이 하나도 없었잖아. 인생에 한 번쯤은 운이 따르지 않겠어? 이번엔 운이 당신 편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운이 없으면 뭐 어때? 노력을 해야 미련이 안 생기지. 그렇게 허무하면 인생에 미련이 남지 않겠어? 그 많은 돈을 걸 만큼 내 인생이 가치 있었던가? 살아있으면 뭐래? 계속 이렇게 살다가 갈 텐데. 더 살아있어봤자 괴롭기만 하지. 당신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끝까지 맞서 싸우기라도 해야지. 남자가 자존심도 없어? 그깟 병이 뭐가 어때서? 난 적어도 당신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믿고 의지했던 거고 평생을 맡겼던 거야. 이딴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인생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을 내가 한때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했으니 내 인생도 별거 없네. 그래,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이젠 남인데 뭘. 내가 괜히 오지랖 부렸네. 앞으로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사세요. 됐어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못된 말을 내뱉고 뒤돌아서려는데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무서웠어. 혼자 고통을 감내할 때마다 당신이 그리웠어. 근데 내가 무슨 면목이 있겠어. 난 벌 받고 있는 거야. 벌 받아도 싸. 난 살 자격도 없어. 그런데 자꾸 인생에 미련이 남아. 지금도 당신이랑 행복했을 때가 자꾸 떠오르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그 생각 지우려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게 편했어.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살도록 노력하란 말이야. 돈이 무슨 상관인데? 남 좋은 일 시키고 떠나면 인생에 뭐가 남는데? 암인 걸 알았을 때부터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고 지금쯤 호전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신 없었어. 사업이 망하면서 내 인생 자체에 회의감이 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 판정까지 받으니까 내 인생 제대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 포기하게 되더라. 고난이 한번 오니까 한없이 추락했고 그때부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 당신은 나 같은 걸 남편이라고 나한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내 상황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 당신이라도 행복하면 그만이고 아픔은 나만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 악물고 살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야. 뭐라도 남기고 가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벌었거든. 공사판에서 일해보고 배도 타보고 난생 처음 험한 일도 해보고 인생 경험 아주 제대로 했지. 그래도 돈을 벌 때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 건강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아마 지금쯤 다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늦어버렸네. 비 오는 날 당신을 찾아갔을 때 그날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들었어. 쉬는 때처럼 오손도손 살면서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바라는 건 별게 아니었는데 많은 돈도 아니었고 넓은 집도 아니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거였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 지금도 살고 싶어. 인생이 하루하루 저물어 갈수록 그 생각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나도 미치겠어. 이렇게 미련이 많이 남을 줄은 몰랐어. 여보, 나 솔직히 무서워. 죽음이 다가오는 게 이렇게 적막하고 고독한 줄 몰랐어. 이 인간아, 감당도 못할 거 왜 혼자 버텼어? 그럴 거면 왜 혼자 자존심을 내세웠냐고? 일찍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산속에서 그렇게 혼자 가버리면 내 인생 어쩌라고.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지냈던 건데? 전 남편의 눈물을 보니 속상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한때는 미웠고 원망스러웠던 사람인데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살면서 힘든 일은 전부 전 남편이 감당을 하곤 했어요. 저한테는 괜찮은 척, 다 잘 되는 척하며 혼자서 슬픔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을 저한테 갖다 바치고 자신은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라면 그 돈으로 일단 살기로 결심했을 것 같아요. 치료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간은 미련하게도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람은 일단 살려야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손 놓고 지켜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치료받자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비록 희망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게 제 소원이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도 내심 살고 싶었는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미 관계가 끝난 전 남편의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진 몰라요. 막말로 이미 헤어진 사이니까 외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돈만 받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애틋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받은 돈으로 전 남편의 병원비를 대주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삶 자체를 아예 놓아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죠. 어쩔 땐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듭했지만 전 남편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병원 측에서도 그리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사람도 나도 너무 에너지 소모만 하는 게 아닐까. 차라리 애초에 그 사람을 모른 척하며 살았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이렇게 병간호만 하며 살기에 당신 청춘이 아깝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건강해질 걱정이나 해.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나 없이 안 되는 거 알아. 그 인간은 아프더니 애가 돼서 나중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절 찾더라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들과도 왕래가 없는 전 남편에게는 오로지 저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케어하나 싶어서 옆에 붙어 있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을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부는 평생 동안 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운이 그때 저희 곁에 왔네요. 남편이 갑자기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도 저도 둘 다 지쳐서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자고 할 때쯤 기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땐 완치 판정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저 그 사람에게 미련 없이 해주고 싶은 걸 전부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 사람이 잘 이겨내준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네요. 그때만큼은 하늘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몸 상태가 호전이 되고 완치 판정을 받던 날, 그 사람은 꽃집에 들러서 저에게 꽃을 한 다발 사주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낯간지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졌네요. 갑자기 왜 이래? 왜 무릎까지 꿇어? 사람들 보잖아. 일어나.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그깟 사람들 시선이 중요하겠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당신 앞에서 무릎 꿇는 것쯤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 당신한테 꽃 한 송이 못 사줬었잖아. 건강해지면 꼭 당신한테 꽃다발 선물해주고 싶었어. 받아줘.
꽃 안 좋아한다니까. 금방 시들 거 뭐하러 샀어. 그리고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다시 나한테 올래? 지금 당신한테 두 번째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하나 꺼내더니 제 앞에서 열어 보이더라고요. 반짝이는 반지가 제 눈앞에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네요. 이게 뭐야? 반지야? 이제 다신 도망가지 않을 거고 숨지도 않을 거야. 뭐가 됐든 당신 곁에 꼭 붙어 있고 싶어. 그리고 당신 인생은 내가 평생 책임질게. 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고 새로 태어났어.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나한테 받기만 해. 평생 보답할 거고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당신 인생 나한테 맡겨줘. 됐어. 일어나. 창피해 죽겠어. 같이 살아줄 거지? 응? 한 남자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받은 후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재결합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한 번 인생의 고난을 겪은 이후로 새 사람이 됐더라고요. 식단도 잘 짜서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시 돈을 모으겠다며 일을 하기 시작했네요. 건강한 몸뚱이를 갖고 있는데 뭘 못하겠냐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원룸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소형 아파트로 점점 평수를 넓혀가며 알콩달콩 새 신혼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됐네요. 나이 40이 넘어 첫 애가 들어선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내심 포기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축복이 찾아왔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남편에게 다가가 나 임신한 것 같아 라고 하자 남편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우리 잘 살자. 내가 평생 책임질게. 당신이랑 우리 아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노산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됐고 그 다음 해에 둘째까지 임신하게 됐네요. 남편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결국 자그마한 업체를 운영하게 되어 나름대로 재기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죽도록 매달리니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다시 실패해도 일어설 힘이 생겼다며 인생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우리 남편까지. 둘에서 하나가 되고 다시 둘이 됐다가 넷이 됐네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힘든 일을 함께 겪어내니 이제는 무서울 게 없어요. 물론 지금은 남편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저희는 아마 악착같이 이겨낼 거예요. 가끔은 남편과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하고 육아를 하며 부딪히는 일도 많고 저를 속상하게 할 때마다 왼수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제 인생에 없다는 걸 생각만 해도 암담할 정도로 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책임감 하나만큼은 확실한 사람이라 든든한 것 같아요. 그때의 위기가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현실에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일상의 소중함을 모른 채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네요. 남편은 농담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나는 열심히 건강 챙길 거야. 그래야 나중에 당신 똥기저귀도 내가 갈아주지. 당신 병간호는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치매 걸려도 내가 매일 정성껏 돌볼 거야. 더 젊었을 땐 남편의 얼굴을 보면 도끼가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좀 인상이 유순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풍기는 느낌이 사뭇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돈과 시간이 여유로워진 이후로 줄곧 노숙자들을 도와주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노숙자 생활을 해보니 이게 힘들었고 저게 힘들었다며 가끔씩 찾아가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의 선행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어요. 살아보니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잘 곳 있고 먹을 것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과분한 행복을 느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격스러워요. 공부를 못해도 좋고 재능이 없어도 좋으니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진 별탈 없이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건강하기만 한 게 문제긴 하지만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고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던 그때 저희에게 조금씩 희망이 보인 거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 사람이 절망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현실에 감사하며 살되 큰 위기가 오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마음이 쿠쿠다스처럼 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큰 위기 덕분에 저 스스로 강해졌다고 느끼거든요. 이제는 엄마니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저희 부부의 이런 고난과 역경을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기회가 오겠네요. 부디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돼 당당하게 그때의 일들을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태껏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 날들을 돌아볼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이 기회에 다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연 읽어주신다면 잘 간직했다가 힘들고 지칠 때 반복해서 듣고 싶어요.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오늘만큼은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